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쭉 버텨주세요. 이쪽이 염증이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기도하는 자세, 무릎 꿇고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지지해서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보통 6개월, 1년이 지나야 회복되던 족저근막염이 한 달 이내에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이다. 그 염증의 주된 원인이 이다. 족저근막염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족저근막이라는 게요, 이 발바닥 밑에 붙어있는 막이에요. 이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꿈치 끝에서부터 이 앞꿈치 끝까지 쭉 연결해주는 얇은 띠거든요.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발바닥에 염증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에요. 우리 걸음을 걸을 때 계속 쿵쿵쿵 하고 바닥을 찍게 되면 이 끝에 띠가 이렇게 붙어있는 발꿈치 뒤쪽으로 해서 자꾸 텐션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찢어져요. 그게 누적이 되면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흔히 테니스 엘보라는 건 들어보셨죠? 이 팔꿈치에 생기잖아요. 테니스 엘보가 뭐예요? 테니스 칠 때 계속 팔로 이렇게 휘두르든가 아니면 백핸드 할 때 여기 반복적인 손상으로 생기는 게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발바닥에 생기는 테니스 엘보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끝에 생기는. 그리고 이렇게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되니까 염증이 생길 거고, 그리고 잠을 잘 때 발바닥이 이렇게, 우리가 발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부러지다가 아침에 발바닥을 딱 디면 쫙 늘어나죠. 그때 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노화에 의해서 발바닥 뒤쪽에 지방층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지방이 있어서 충격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 지방층이 녹아서 위축이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족저근막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요 바깥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발목에서 발목 터널이라는 곳에서 이 신경 하나가 이 뒤꿈치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신경이 어딘가에 꽉 끼게 되면 족저근막염 증상이 생깁니다. 족저근막염이 어떤 병이고 어떨 때 생기는지는 방금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나도 발바닥 아픈데 혹시 이거 족저근막염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때 무작정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혼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진짜 좋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족저근막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아파요. 아침 중에서 언제냐면 첫 발을 딱 디딜 때, 그러니까 침대에 딱 누워있을 때까지 모르다가 딱 일어나서 침대 밑으로 발을 딱 딛는 순간, 그때 이 뒤꿈치 뒤에가 아파요. 딱 여기. 그 발바닥 중간이 아픈 거는 족저근막염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파요. 왜냐면 근막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발바닥 근막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 왜냐면 찢어질 때 요 끝에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발을 딱 디디는데 여기가 아팠다. 그러면 이거 혹시 족저근막염 아닐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처음 첫 발 디딜 때 되게 아픈데 한 30분 정도 좀 걷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조금씩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는 또 별 증상 없이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자가진단법은 통증 부위를 눌러보는 거예요. 이 발바닥 안쪽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발바닥 뒤꿈치에서 안쪽이에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 뒤쪽, 여기를 이렇게 꾹꾹꾹 엄지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렀을 때 거기가 딱 눌렀을 때 압통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족저근막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이 족저근막이 뒤꿈치에서 앞꿈치까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족저근막염을 한번 늘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늘리냐면 발가락을 잡고 뒤로 쭉 제껴요. 이 발가락을 잡고 뒤로 쭉 제끼면 얘가 텐션이 올라가면서 잡아 당겨지겠죠. 그때 여기가 아프면 족저근막염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요, 노면이 딱딱한 부위 있잖아요. 노면이 딱딱한 부위를 걷다가 그 노면 위에 살짝 요철이 생겼다. 그 요철을 뒤꿈치로 콱 밟았더니 막 너무 아프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진짜 통증이 머리 끝까지 쫙 뻗친다. 그러면 그때는 이건 족저근막염이다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한번 가서 확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이 의심이 되니까 병원을 갈 거예요. 병원에서는 과연 어떤 검사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족저근막염이 아닐 가능성부터 배제를 합니다. 우리가 증상 자체는 여기 뒤꿈치가 아파서 족저근막염이 아닐까 하고 병원을 갔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엉뚱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운동하다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뒤쪽 뒤꿈치뼈에 아주 미세한 잠복골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로 이 뒤꿈치 쪽 뼈가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요. 발 모양도 중요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 발에 아치가 충분히 있는지, 너무 평발은 아닌지, 반대로 요철처럼 생긴 요족은 아닌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전도 검사라는 거를 해요. 족저근막염인 경우에 근전도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근전도 검사를 하느냐? 족저근막염이 아닌 다른 질병을 배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아니면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이 어딘가 꽉 끼면서 생기는 포착 증후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근전도 검사라고 전기를 쫙 흘려서 이 신경 안쪽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지를 보는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 같은 걸 봐야 돼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많은지, 족저근막염이잖아요. 염증에 대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다른 질병이 없는지 확인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죠.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족저근막 자체가 두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찢어지면서 그 주변이 좀 붓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뭐 물이 고인다든지 근막이 두꺼워진 소견이 보인다든지, 이게 만성이 되면 주변에 이렇게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석회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직접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MRI까지 찍을 수도 있겠죠. MRI는 거의 찢어진 게 100%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고, 확진을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이 진단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혼자 셀프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셀프로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테이핑을 이용해서 족저근막을 치료하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의 테이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테이핑은 우리가 아침에 첫 발을 딱 디딜 때 여기 뒤꿈치가 아픈 이유는요, 밤 사이에 이 팽팽했던 이 부분이 어설프게 붙어요. 찢어졌던 부위가. 이 찢어진 부위가 다음날 아침에 발을 딱 디디면 쭉 잡아 당겨지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어설프게 쫙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설프게 붙어있던 게 발을 디디는 순간 툭 하고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어설프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 발을 이렇게 구부리고 자지 말고 완전히 쫙 펴고 자면 다음날 바닥에 발바닥을 디뎌도 이미 늘어난 상태로 이 끝에가 붙어있기 때문에 통증이 덜할 거예요. 그렇게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자, 테이핑 요령은요, 비싼 테이프 살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이거 시중에서 보통 600원, 700원, 아니면 좀 고급 제품을 사도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종이로 된 반창고 구입하시고요.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한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잘 때 아예 늘려놓은 상태에서 잠을 잘 겁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발가락을 한번 감싸주고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종아리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자는 동안 발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겠죠. 완전히 신전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잠을 자면 이 끝에가 찢어졌던 부위가 늘어난 상태에서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보통 6개월, 1년이 지나야 회복되던 족저근막염이 한 달 이내에도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 테이프 정말 얼마 안 하니까 이거 하나 구입해서 발바닥 뒤에가 아픈 분들 이거 꼭 하고 주무시고요. 처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잠을 잔다는 게 되게 어색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테이프 다 날아가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만 참고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일주일 정도면 적응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꼭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픈 분들 이 방법으로 꼭 테이핑을 해보세요. 족저근막의 효과적인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족저근막을 스트레칭 한다는 거, 이거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발을 잡고 이렇게 쭉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있죠. 족저근막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회개하라. 회개해야 낫는 병입니다. 무릎 꿇고 발바닥을 쫙 늘리면서 치료하는 거고요. 한 번 발바닥을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는 한 10초 이 정도 하지 마시고 꼭 30초 이상을 해주세요. 30초 이상 충분히 늘려줘야
이 짧아진 그리고 이 엉겨붙은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고요. 30초씩 3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사지는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을 쫙 늘려놓고요. 이 발바닥을 뒤로 제끼면 발바닥 아래에 굉장히 팽팽한 띠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이 띠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고, 반대로 스트레칭을 했으면 운동을 해줘야죠. 운동하는 방법도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쭉 나 쪽으로 잡아당기고 밀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하는 방법, 우리 발은요, 발은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신발 안에 갇혀 있어요. 발도 숨을 쉬어야 돼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모두 다 근육이고요. 이 발 등에도 근육이고 발가락 사이도 근육이고 발바닥도 근육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 늘 일정한 공간인 신발 안에 있다면, 하루 종일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근육은 안 쓰면 퇴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족저근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발바닥을요, 우리가 자기 전에 충분히 벌려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발가락을 최대한 만세 부르듯이 쫙 벌렸다가 오므리고, 쫙 벌렸다가 오므리고. 그러니까 발가락도 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해주신다면 족저근막염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족저근막의 효과적인 스트레칭 알려드리면, 먼저 이 발바닥에 쫙 붙어있는 이 족저근막을 잡아서 늘려주는 게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족저근막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쭉 버텨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쭉 늘어나면서 이쪽이 염증이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한 3세트 정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사지 방법인데요. 자,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런 볼펜 있잖아요. 볼펜으로 여기에 로션 같은 거 발라준 다음에 쭉 쓸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픈 부위는 여기에요. 그러면 이 팽팽해진 이 족저근막을 느끼면서 발가락 끝에서 뒤꿈치까지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족저근막 마사지입니다. 가장 쉬운 스트레칭 방법은요, 아까 이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끼고 버틴다 그랬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기도하는 자세, 회개하라 자세. 우리 마치 회개하듯이 무릎 꿇고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지지해서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초씩 3번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샤워할 때 이런 수건 가지고 욕실 들어가시잖아요.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요. 샤워하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수건 먼저 까세요. 그리고 이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 당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샤워하기 전에 발바닥 안 좋은 분들 이 운동을 꼭 해서 수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잡아 당기는 운동. 다 잡아 당겼으면 반대로 밀어서 원래 자리로 보내는 운동.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하세요. 그래야 발바닥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이고요. 하루 종일 신발 안에서 꽉 조여져 있던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지쳐있고 굳어있을 거예요. 이 근육들을 쫙 펼쳐진다는 느낌으로 벌려주고 반대로 오므려주고, 이거 쫙 벌려주고 오므려주고, 이거를 10번 하세요. 벌리고 오므리고 벌리고 오므리고. 이 운동을 해서 발을 부드럽게 해주면 족저근막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운동을 해주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생활 습관 뭐가 있는지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많이 걷는 직업이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이다, 아니면 내가 달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귀찮다고 그냥 잠을 자고 이러면 분명히 다음날 아침 발 아파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 그리고 잠자기 전 스트레칭, 이거를 꼭 생활화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신발을 좋은 걸 신어야 돼요. 신발 아깝다고 뭐 너무 저렴한 제품, 되게 싼 것들 많잖아요. 신발 막 심지어는 10,000원 이하의 이런 신발들도 많은데요. 그런 신발은요 발을 충분히 지지를 못 해줘요. 그래서 신발은요, 신발에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병이 빨리 나으려면 좋은 신발 신으셔야 되고, 예전에는 신발이라는 게 표준화된 제품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내 신발은 나는 발 사이즈가 270이야, 275야. 그럼 그냥 275 사이즈 하나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발 볼의 넓이까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발 넓이냐, 약간 넓은 넓이냐, 아니면
아주 넓은 넓이냐, 이런 세 가지 정도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신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 아니면 지간신경종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신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발 하나를 막 6개월에서 1년 이상 신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러닝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신발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도 6개월 동안 그 신발을 신고 러닝을 했다? 그 쿠션 다 죽어 있어요. 그럼 그 쿠션이 죽으면 걸음 걸을 때 충격이 어디로 가요? 다 내 발 뒤꿈치로 갑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운동화 교체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요령은 신발 아예 2개를 사세요. 신발 2개 사서 번갈아 신는 거예요. 똑같은 신발 매일 신는 것보다는 2개를 사서 번갈아 신는 게 더 오래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선택에 절대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요. 세 번째 습관은 딱딱한 바닥을 주의하자. 내가 일하는 직장 아니면 맨발로 생활하는 우리 집, 너무 예쁜 게 좋아서 막 집 거실을 딱딱한 대리석으로 쫙 깔았어요. 그게 보기는 좋아도 발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생활하는 공간에 바닥을 조금 쿠션을 주는, 그런 약간 쿠션을 줘서 발바닥에 충격을 좀 덜 가도록 하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체중 관리 하셔야 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충격을 더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체중이 많아진다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요즘 여러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결국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이다. 그 염증의 주된 원인이 비만이다. 이런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비만은 질병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비만 질병으로 생각 안 했죠. 그냥 각자의 체형이 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진단 장비가 좋아지니까 아니라는 게 나오고 있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어서 체중이 올라갔던 거고, 체중이 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온몸에 염증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가 어디예요? 발바닥이잖아요. 발바닥 쪽으로 염증이 내려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쉽게 생길 수 있고, 특히 당뇨 있거나 이런 분들이 족저근막염 잘 생기거든요. 당뇨 있는 분들이 처음에 당뇨가 왜 생겨요? 너무 단순당들, 그러니까 혈당을 쫙쫙 올려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복부 비만에 의해서 만성 질환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관리를 꼭 하셔서 내 몸의 염증을 줄여야만 족저근막염을 빨리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장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중간중간 요령 좀 부리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 챙겨가면서 일을 해야지. 내 몸이 망가지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종아리 마사지도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의자에 좀 앉거나 다리를 내 심장보다 좀 높게 올려서,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올려서 좀 다리 쪽에 순환이 좋아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착용하는 습관도 되게 좋아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하체 쪽으로 쏠려 있는 혈액들이 그래도 순환을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일할 때 장시간 서 있을 때 압박 스타킹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신나서 과격한 운동하다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착지를 할 때 뒤꿈치를 꽝 하면서 그때 찢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할 때 좀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또 생활습관 하나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은요, 잘못 다루게 되면,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6개월, 1년 이상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 진료받으시는 분 중에는 10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초기에 잘 잡았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성으로 되면은 정말 오래 고생을 하고 난치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 무시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자가진단법 있죠? 그거 꼭 따라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병원에서 확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좋아집니다. 예전에 제가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제 그런 패널 중에서 이제 파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파스를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게 손목, 팔꿈치, 무릎 앞쪽 이런 데다 이제 파스를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피부가 얇은 쪽이 좋겠죠. 아무래도 피부가 두꺼운 쪽보다. 그래서 팔목도 어때요? 여기보다는
이 안쪽이 피부가 더 얇아서 유효성분 흡수가 좋아요. 팔꿈치도 이쪽보다는 여기 안쪽이 피부가 얇죠. 그래서 흡수력이 더 좋고요. 무릎도 어딜까요? 오금 쪽이죠. 오금 쪽에 붙이고 이렇게 관절 쪽에서도 이렇게 피부가 얇은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붙여주는 게 파스의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꿀팁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아파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이거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 그런 통증이 있고, 병원에 때마침 잘 오셨네 하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좀 몸이 좀 뻐근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단순한 근육통입니다, 근육통. 근육은요, 회복력이 빨라서, 사실 침 맞거나 뭐 추나를 받거나 뭐 그런 뭐 수기 치료라든지 침 치료를 해주면 좀 더 빨리 좋아질 뿐이지 안정만 해도 지금 뻐근한 근육통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통증 중에서도요 일단 날카로운 통증 통증 자체가 좀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관절의 가동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좀 붓기도 좀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약간 방사통이라고 하죠. 그 통증이 뭐 관절 그 부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뭔가 통증이 쭉 뻗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방사통이라든지 붓기라든지 가동력이 떨어진다. 그런 통증들은 여러분들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절 부위에 실질적인 손상이 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을 예를 들면 연골이 찢어졌다든지 인대가 좀 뭐 그런 경우에는요 상처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에. 그래서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통증과 더불어서 붓기, 열감, 뭐 가려움증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적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제대로 전문의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비뒀다가는 괜찮겠지 내비뒀다가 상처 부위가 더 벌어지거나 또 그 부위에 감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문제가 커져서 뭐 수술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또 방사통 얘기했잖아요. 방사통. 이게 보통 이제 방사통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아픈데 통증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디스크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신경이 눌려도 다리가 저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절염이 생겨도 방사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염이나 관절염이나 신경이나 관절에 손상이 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방사통이 나타난다. 그래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사도 이제 종류가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소염 진통제 뭐 이런 주사도 있고요. 뭐 솔직히 뭐 한의사들도 주사 놓잖아요. 약침, 봉침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전한 주사는 어떤 거냐? 양방 쪽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성분인데 뭐 계란 흰자 성분 같은 건데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몇 번씩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관절에 윤활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절 윤활액이 부족해지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도리에다가 기름칠 준다든지 엔진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연골주사예요. 특별하게 뭐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의사들이 쓰는 뭐 약침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한약에서 유효성분 추출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한의사들이 쓰는 봉침 같은 경우에도 꿀벌에서 아피톡신 성분을 추출해서 알러지 테스트상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놓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주사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뼈 주사라고 많이 하죠. 예전에는 뭐 시골에서 할머니들 뭐 무릎 관절 아프면 이거 만지러 많이 갔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어떻게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작용이 좀 심각하신 분들은 골밀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면역계통도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 주사 자주 맞으시는 분들 얼굴 보면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어요.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스테로이드 맞다 보면은 그렇게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별로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사들을 맞기 전에 먼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습관과 자세가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자세와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통해서 몸을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육량을 길러서 근육의 탄력성을 또 높여줘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그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한 치료법을 권장합니다. 관절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떠오르는 게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 예, 무릎 관절 운동법. 또 무릎도 워낙에 주변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항상 운동이라는 거는요, 이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은요, 또 누워서, 아까 허리도 누워서 했죠? 누워서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똑같이 90도 올리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건을 이용하시죠, 수건. 손을 가지고 그 발바닥에다 딱 걸친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쭉 올린 상태에서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대퇴, 직근,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쭉 늘어나겠죠? 종아리 근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15초 정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수건을 걸치고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스트레칭. 이런 거는요, 사실은 근만성 통증에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통증이 급성으로 나타나도 무릎을 굽히지 않고 편 상태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없이 통증 컨트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스트레칭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근력 강화 운동 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의자 앉은 상태도 할 수 있어요. 의자 앉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쭉 뻗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퇴사두근, 허벅지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10초에 15초는 버티는 거죠. 그리고 반대발도 이렇게.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꽉 주는 거죠.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엉덩이,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다 강화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때는요, 무릎이라는 거는요, 사실 90도 이상 굽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T 센터 가면 스쿼트 많이 하시는데, 스쿼트 하다가 무릎 많이 나갑니다. 왜냐면 무릎을 너무 과하게 구부리니까. 그리고 중량을 또 이고 하니까. 근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 또 근력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러 가면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벽을 이용한 스쿼트. 이 벽에다가 등을 딱 대시고 엉덩이랑 등을 딱 댄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처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90도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스탑하고 다시 올라가셔야죠. 왜냐하면 90도 이상 구부리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대신 딱 90도 정도 됐을 때, 무릎이 됐을 때 한 3초 정도 하나, 둘, 셋, 3초 정도 버텨서 대퇴사두근하고 엉덩이 쪽에 뭔가 힘이 쫙 주어진 느낌을 가진 다음에 다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그것도 무릎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걷기 운동 너무 많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계속 걸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답은 걸으셔야 합니다. 아파도.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릎 안쪽이 막 찌르는다 통증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으라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덜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걷는 거예요.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걷기 운동은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걷기 운동이거든요. 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에 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무릎의 윤활 분비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연골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걷기 운동이 좋은데 걸으라니까 여러분들 맨날 쇼핑하시는 분이 있어요. 쇼핑하면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정확한 걷기 운동에 좋은 운동화를 딱 신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모든 게 운동에 집중이 돼야죠. 그래야지 정확한 근육이 쓰임새를 알기 때문에 정확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쇼핑하다 여러분들 발목 삐끗한 사람 많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그렇게 하는 운동이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무릎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단 강도를 잘 조절하시되 여러분들 만보를 꼭 걷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에 맞게끔 젊은 사람들 좀 많이,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7,000보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걷는 시간 일주일에 150분, 보건복지부에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 5일 정도 운동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30분 곱하기 5일이면 150분이니까. 그리고 운동 강도는요, 걸을 때 너무 살살 걷지 마시고 보폭을 평상시 보폭보다 좀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음이 좀 빨라지겠죠? 보폭을 한 조금 더 넓게 걸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예, 그래서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넓혀서 그렇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방재활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 척추든 관절이든
수술을 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먼저 보존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 해야 될 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다.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최선의 선택은 보존 치료다. 그 최후의 선택이 수술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 아기는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몸이 뻣뻣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몸이 옛날과는 다르게 뻣뻣하고 굳어 있다. 이건 내가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 많이 해서 말랑말랑한 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